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 플러스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사실 물가 상승 걱정이 없었던 시대, 이걸 마감하고 자칫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항시 걱정해야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을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는데,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은 세계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짜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그동안 인플레 걱정을 많이 덜었었는데요. 세계화 시대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 그건 뭐냐 하면 자본이 가장 싼 나라의 자본으로, 그 돈으로 말이죠, 인건비가 가장 싼 나라에 공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원자재가 가장 싼 나라에서 얼마든지 원자재를 싸다가 이렇게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말이죠, 물가가 오를래도 오를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계화가 점점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면서 더 많은 나라가 세계화에 동참을 하게 되고 세계화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그 과정에서 물가는 점점 더 지속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예전에 편입되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먼저 중국부터 개척을 하고 그런 값싼 자본으로, 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베트남 가고 그거보다 미얀마도 가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인건비가 싼 나라로 점점 더 가다 보니 날이 가면 갈수록 물가가 오히려 내려가는 현상, 이게 자연스럽게 지난 30년 동안 받아들여졌죠. 하지만 이제 그 세계화의 시대는 어떤 한 시대가 저물어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선진국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화 과정을 겪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물론 이제 저개발 국가의 노동자들의 임금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화를 하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단일 임금 체계로 점점 가까워집니다. 물론 이제 선진국에서 주는 그 임금만큼 저개발 국가의 임금이 똑같아지진 않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가장 분노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의 선진국의 근로자들이 가장 분노하겠죠. 왜냐하면 전에는 충분히, 왜냐하면 과거에 이렇게 저개발 국가로 막 공장이 옮겨가기 전에는 선진국에도 충분한 공장들이 있었고 제조업 일자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미국의 블루 컬러들, 그리고 이 러스트벨트라는 곳, 미국의 중서부 지방의 이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게 미국의 어떤 중부지방의 노동자들이 그야말로 미얀마 노동자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임금 왜 이렇게 비싸? 너 자꾸 이렇게 임금 인상 요구하면 우리 그냥 베트남이나 미얀마에 공장 지으면 되지? 이래버리면 미국의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더 싼 임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계화 과정에서 사실 3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어떤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은 실질 임금이 점점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미국 경제는 끊임없이 30여 년 동안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의 과실은 사실상 자본이 거의 다 가져간 것이죠. 자, 이게 사실은 그동안 비극의 씨앗이 점점 더 쌓여가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이게 중국에서 값싼 물건도 들어오고 성장의 속도가 그래도 초반에는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이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이 파이가 어느 정도 약간은, 아무리 이제 자기들의 몫이 전체적으로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파이 전체가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불만이 좀 작았어요. 그러다가 성장이 정체되고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2020년 코로나19 위기라든가, 이런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항상 이 근로자들이 희생을 많이 당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본은 더 많은 돈을 불려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2009년에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시위 있었죠.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같은 그런 시위들 통해서 분노가 표출되기도 했었지만, 그런 문제들로는 미국의 점점 더 가난해지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제조업은 그동안 중국이나 아니면 여타 수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 경쟁하면서 점점 더 일자리가 파괴되어 왔고요.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제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숫자가 전체 근로자의 한 20%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은
10.3%입니다. 그것도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 때 리쇼어링 정책 좀 써서 10.1%였던 게 10.3%로 그야말로 진짜 눈꽃만치 늘어났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파괴됐고 그 사이에 미국의 제조업 노동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을지는 정말 눈에 선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점점 더 반세계화에 강력한 요구를 하게 되었고 이제는 자국의 공장을 짓지 않으면 그런 정책을 정부에서 유도하지 않으면 그 정부에 대해서 지지를 하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이 점점 더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조, 어떻게 보면 반세계화라든가 아니면 자국 중심주의를 없던 걸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 계속해서 직장을 잃어버린 예를 들어 제조업 근로자들이 그렇게 막 비중이 줄어들면 이 사람들이 막 더 좋은 자리로 갔을까요? 제가 보기엔 훨씬 더 저임금 이런 자리 있잖아요. 서비스업 중에서는 사실 제조업보다 훨씬 못한 임금을 받는 그런 서비스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도 초저임금의 서비스업이나 이런 데로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미국에서 또 일부는 아마도 실업자가 된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불만이 그동안 굉장히 컸을 거고요. 제조업체의 일자리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지난 30여 년 동안 실질임금이 제자리거나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분노가 가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미국의 기본적인 정서에 올라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새로운 기조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미국인들이 요구하는, 특히 미국의 중산층, 붕괴돼가는 중산층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했고 여기에 올라타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트럼프주의라 그래서 트럼피즘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든지 다음번에 부활해서 다음번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데다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트럼피즘을 계승하는 제2, 제3의 트럼프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충분히 거기서 표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또 다른 정치인들한테 자극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제2, 제3의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게 저는 일단 반세계화 정책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린 것뿐만 아니라 동맹인 줄 알았던 유럽에 대해서도 온갖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국 중심주의로 가게 되면서 동맹 국가였던 유럽이나 이런 데는 정말 뿔났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미국의 국민들은 열렬하게, 특히 중산층 붕괴돼 가던 제조업 근로자들은 열렬하게 환호를 했고요. 이게 간접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물가 상승을 끌어올릴 수도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반세계화 정책이 자꾸만 성공을 해나가고 자국의 공장을 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과거처럼 가장 싼 자본, 이건 미국이나 유럽의 자본, 이런 가장 싼 이자가 낮은 자본이 이제 가장 싼 자본이죠. 이자율이 낮은 그런 가장 싼 자본으로 가장 싼 가격의 노동력을 결합해서 가장 싼 원자재를 이렇게 결합하던 과거의 세계화 시절하고는 다르게 이젠 그런 거죠. 미국의 인건비가 비싸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비효율적인 자금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미국보다 또는 일본보다 더 비싼 자금이라 하더라도 그런 자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나라들도. 그리고 또 원자재도 옛날에는 무조건 제일 싼 나라에서 가져왔지만 서로 패권 전쟁하는 판에 예를 들어 중국이 수출을 자유롭게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는 러시아 같은 나라 수출 규제 같은 거 막 하니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니켈 수입이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고, 우라늄도 이제는 러시아에서 수출 규제하니까 더 비싸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과거처럼 싼 거 이렇게 결합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비싼 거라도 어쩔 수 없이 결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 결과물, 그 제조업 제품들의 가격은 예전보다는 더 비싸질 수밖에 없고, 이런 반세계화가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반세계화하고 했다가 그래 다시 세계화로 돌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점차 반세계화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반세계화 정책을 쓰면 너만 하냐? 유럽도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너만 관세 매기냐? 나도 미국 물건한테 관세 매기고, 네가 자꾸만 리쇼어링 하냐? 미국만 하냐? 유럽도 리쇼어링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러면 리쇼어링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눈에는 눈, 전 세계가 장님된다.
원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게 되면 사실은 서로 눈으로 눈싸움하고 그다음에 이에는 이 하면 이도 부러지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전하고 다르게 점점 자국 중심주의 정책을 쓰게 되면 이게 점점 가속화됩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던 일이냐?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가 자국만 살겠다고, 자기 나라만 살겠다고 자국 중심주의를 쓰니 미국이 하니까 유럽이 따라하고, 유럽이 하니까 또 미국이 따라하고, 이러면서 전 세계 경제가 다 같이 손해를 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반세계화 열풍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제가 보기엔 이거는 일종의 점점 더 태풍의 눈처럼 확확 이렇게 더 세를 불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풍처럼 점점 커지면서 확 하고 반세계화 열풍이 세계를 휩쓸게 되고요. 이건 지금까지 이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생산하던 거에서 비효율적이더라도 자기 땅에 그리고 자기 원자재로 자기 자본으로 점점 더 공장을 짓게 되면 그 제조업 제품을 더 비싸게 생산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각국이 서로 상대방의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게 되니까 점점 더 반세계화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사실은 코로나가 완전히 결정타가 됐죠. 코로나19가 불어닥치면서 사실 유럽이나 또 미국도 그런 자괴감이 좀 느껴졌는데 특히 유럽이 심각했죠. 아니 코로나19는 뭐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문제점은 그게 막 이탈리아를 쾅 친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마스크를 좀 구해보려고 그랬더니 중국에 막 손 벌려서 이거 좀 마스크 좀 팔아주세요 이래야 되는 상황.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아니 이게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이탈리아를 타격했는데 중국에 손 벌려서 마스크 좀 제발. 자국의 마스크 공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의료용품이 하나도 없어서 의료진이 그냥 뭐 쓰레기 비닐봉투 쓰고 그 진료하는 장면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코로나19가 유럽을 강타하니까 유럽에 이 방호복 하나가 없다 보니 이 뭐 비닐 뭐 쓰레기 비닐 쓰고 하는 모습, 방호복도 다 중국에서 생산하고, 알고 봤더니 수많은 의료용품이 다 중국산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진짜 유럽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과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 뒤에는 이젠 이게 우리 국경 안에서 생산을 하느냐, 이게 남의 나라에서 생산하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진 거죠. 과거에는 자본에는 국경이 없다. 뭐 어느 나라에서 생산하면 어떠냐. 그냥 값싸게 쓰면 되지. 요런 기조가 30여 년 동안 있었던 거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뭐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냐 생각 안 하면서 쓰기 시작한 지 진짜 오래됐을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서로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최근 한 4, 5년 동안 이거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거야? 메이드인 땡땡땡? 이거 안 써. 이러기 시작한 지가 한 4, 5년 됐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그 충격이 오면서 유럽에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뭐냐면 무조건 자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대표적인 게 2차 전지죠. 그래서 유럽에서 배터리 뭐 내가 한국산 쓸 줄 알아? 폭스바겐에서 전부 다 내재화하겠다. 무슨 말이냐? 폭스바겐에서 직접 배터리도 만들고 내가 뭐 한국이나 중국 같은 데 의존할 줄 알아? 우리가 직접 생산하면 되지. 뭐 끝까지 거 내가 못 만들 줄 알아? 우리도 원천 기술 있고 옛날에 우리가 왕년에 그래도 유럽이야. 이러면서 온갖 것들을 자국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미국의 트럼피즘, 그걸 통해서 자국의 공장을 세우자라는 운동이 결국은 유럽도 유럽의 공장을 세우자, 이런 운동을 만들어낸 거고요. 여기에다 일본도 동참했죠. 일본 최근에 보세요. TSMC랑 협력을 해서 반도체 공장 일본에 왕창 유치했습니다. 아마도 TSMC에다가 돈을 퍼줬겠죠. 그래서 공장 유치했을 게 뻔하고요. 그런 협조 관계 속에서 자국에 자꾸만 공장을 세우려는 모습, 특히 첨단 설비나 미래 산업은 자국에다 몽땅 세워라. 우리나라에서 너 장사하고 싶냐? 우리나라에 공장 안 세우면 장사 못해. 이래버리면 이제 자국 내 시장이 작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정말 큰일인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에다가 반도체 팔면 결국은 미국에다 공장을 세워줘야 되는 거고, 유럽에다 반도체 팔아먹으려면 유럽에다 공장을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자국의 자국 중심주의 이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런 어떤 비효율적인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전에는 그냥 오직 경제만 생각했잖아요. 뭐가 제일 싸? 어디가 제일 싸? 그 다음에 무엇이 제일 싸? 그런데 이제는 이게 진짜 내가 이게 정치적으로 이 나라에 팔아먹으려면 이 나라에 내가 좀 비싸도 팔아먹고, 이런 자체가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나타나면서 더욱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는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피즘은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혼자 만든 현상도 절대 아닙니다.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냥 올라탔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드러난 게 뭐냐?
이제 바이든이 등장할 때 저는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에도 여러 번 이제 사실은 여러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자국 중심주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정책 기조는 비슷할 겁니다. 제가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이냐 이런 데 출연해서 여러 번 말씀을 미리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자국 중심주의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심지어 이름도 정했죠. 바이 아메리칸이라고 정했습니다. 바이 아메리칸.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운 거고요. 자, 노골적으로 자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하고 심지어 자국이 생산한 것만 정부는 구매하겠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정책까지 밀어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자국 중심주의가 물러서기는커녕 훨씬 더 강화됐어요. 자, 이렇게 정치 논리는 점점 더 강화되는 상황.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난 30여 년 동안은 무조건 값싼 데서 만들던 정말 싼 거 좋아. 그래서 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30여 년 동안 내려간 데 원인이 됐죠. 왜냐하면 세계화 속도는 점점 가속화됐고 그 과정에서 물가는 점점 내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30년 동안 과거처럼 세계화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미 자국 중심주의가 시작되고 내 나라만 잘 살면 된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어떤 나라가 갑자기 나타나서 야 이제 나는 말이야 이렇게 자국 중심주의 하다가 세계가 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다가 전 세계가 장님되니까 나부터 일단 시작할게. 내가 솔선수범할게. 내가 이제는 그냥 세계 경제를 위해서 이바지할게 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국 중심주의가 일단 시작되면 어떤 나라도 이제 양보를 먼저 했다간 일단 그 정권이 붕괴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아무도 찍지 않아요. 누가 예를 들어 이제 세계 평등 뭐 그냥 옳은 게 옳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면 표를 주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제 과거에 세계화가 진행됐던 그 30여 년 동안은 사실은 미국이 독주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뭐 세계화를 위해서 자기가 좀 손해볼 건 좀 손해보면서 이 세계화를 추진했고 그러면서 더 큰 이득을 누렸죠. 사실 세계화를 통해서 가장 큰 이익을 누린 건 미국인데 이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또 양보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세계 1등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취할 건 취하면서 세계화를 주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1등과 2등 국가의 사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근접해 있어요. 과거에 미국과 일본이 경쟁하던 이 1980년대보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뭘 양보를 잘못했다가는 자칫한 패권 국가에서 뒤집혀서 중국이 앞설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섣불리 먼저 양보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다면 패권이 완전히 누가 하나 승리하기 전까지 예를 들어 뭐 미국이 이기든 중국이 이기든 승자가 결정되기 전까지 누군가가 나서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면 또 혹시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자국 중심주의가 더욱더 가속화되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어떻게 보면 저물가 시대 그리고 디플레를 걱정하던 시대, 이건 사실 지금처럼 이 불쾌한 지폐로 그야말로 금이나 은 같은 이런 귀금속에 담보가 돼 있지 않은 그냥 돈을 마구마구 찍어서 이거 담보 없어요 그냥 돈 찍으면 그냥 돈이라고 우리가 부르니까 돈인 거잖아요. 이거 뭐 가져갔다고 은행 가져갔다고 금으로 바꿔주지 않거든요. 옛날엔 다 금으로 바꿔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 바꿔져요. 그런 돈을 마구마구 찍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가 안 오려면 정말 이제 세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처럼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시대는 좀 저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던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그동안 더 익숙한 세대 그렇게 불쾌한 지폐를 마구 찍으면 인플레가 일어나는 그냥 일반적인 시대로 점점 접어드는 게 아닌가. 돈을 찍어도 인플레가 없던 시대, 그게 특이했던 시대고 저물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세계화 그리고 반세계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ound 1, fight.